자, 계속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현수준파 바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자, 현수준파 Y에 정의를 했죠. 현수준 파악을 어떻게 하냐? 각각의 Y별로 현재 수준이 얼마인가를 파악함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통계의 산이라는 그 산 입구에 지금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자, 이제 산에 한 걸음씩 올라가 볼까요? 자, 데이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이터란 과연 뭐냐? 데이터가 뭘까요? 이 밑에 보면 건강 상태가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나쁘다는 1점, 보통이다는 2점, 좋다는 3점. 왜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응? 자, 기본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통칭해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소리, 문자, 화상, 소리, 뭐 표정, 이게 다 데이터입니다. 자, 요즘에 그 유튜브의 데이터가 네이버의 데이터량을 넘어섰죠. 왜 그럴까요? 유튜브는 뭐 모든 데이터가 다 있죠.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그런데 유튜브는 주로 동영상이죠. 대부분 동영상이죠. 뭐 전부가 동영상이죠. 유튜브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이라는 특성이 그 데이터의 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빅데이터 분석이라 말이 나온 게, 이 사실 수치 데이터 분석이면 데이터가 그렇게 테라바이트 이상으로 갈 건 거의 없죠. 그런데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또는 텍스트나, 자, 이런 자료를 통해서 분석 가능한 그 데이터로 변환하고자 하니까 그것들을 읽어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방대하고 규모도 큰 데이터가 그 분석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이란 말이 나온 거죠. 어쨌든 그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뭐 빅데이터든 스몰 데이터든 다를 게 없으나 데이터의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요. 테라바이트급 이상. 뭐 얼마 이상이 빅데이터다 이렇게 정의된 바는 없으나 통상 테라바이트 이상의 그런 데이터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수치적 어떤 데이터들을 전통적 방식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술보다는 오히려 문자, 또 사진, 동영상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분석 가능하게 변환을 할 것인가라는 기술들. 그 기술은 컴퓨터 언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컴퓨터 언어에 정통한 스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게더링된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의미 추출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그런 두 범주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그림이나 그 언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분석 가능한 구조로 변환을 하는 그런 기술. 그건 컴퓨터 언어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 분석을 하는 기술. 이것은 통계 지식이죠. 그래서 통계 전문가와 컴퓨터 전문가. 이 두 개 기술을 다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이 대학에서부터 지금 가는 길이 틀려요. 컴퓨터공학, 통계학.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빅데이터 분석의 그 두 가지 범주를 그 총망라해서 지장 없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협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데이터는 통상 네 가지 그 수준으로 네 가지로 분류를 하세요. 첫째는 명목척도입니다. 다음 장 보면서 자, 명목척도는 숫자를 확인하고 대상을 분류하는 이를테면 주민등록번호나 그 선수의 등번호. 손흥민은 몇 번입니까? 7번. 어제도 2골 넣었어요. 2골. 그래서 지금 2020년, 2021년 시즌의 전망을 굉장히 밝게 해주는 그런 2골이 터졌습니다. 박지성 7번입니다. 호날두도 7번이에요. 그 다음에 메시는 10번. 통상 이제 그러나 뭐 7번이 뭐다. 대략적으로 그 윤곽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7번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의미는 뭐 객관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의 등번호, 성별,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이렇게 정해놓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명목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서열척도는 등수를 매긴 거예요. 품질, 순위, 석차, 선호도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구간척도는 온도는 구간척도입니다. 등간척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통상 5점 척도의 설문조사 방식 5점 매우 만족, 4점 만족, 3점 보통, 2점 불만, 1점 매우 불만 이런 형태의 설문조사 있죠. 등간척도 혹은 구간척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율척도예요. 절대적인 0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척도값 비율을 계산해서 이용하는 것. 길이나 무게. 10kg의 2배는 20kg. 10kg의 10배는 100kg. 반은 50kg. 자, 이렇게 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 이것을 우리가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과 표본의 개념입니다. 모집단은 통계적 언어로는 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은 통계적 언어로는 통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하는 것은 모수입니다. 그래서 표본을 뽑는 이유는 모집단을 추론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뽑는 것입니다. 표본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부엌입니다. 부엌. 된장국을 끓일 때 딱 어머니가 된장국 한 숟가락을 딱 떠먹어보고 된장국 전체의 간을 판단하는 이것이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이라는 것은 매우 적은 양을 통해서도 모집단을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표본이 치우침이 없거나 모집단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랜덤한 그런 그 데이터들로 모아져 있다면 충분히 모집단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 지금은 기초 통계인데요.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은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것이 평균입니다. 평균. 그 다음에는 최빈수 중앙값이에요. 최빈수는 뭐예요?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을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중앙값, 메디안이라고 하죠. 데이터를 일렬로 늘어섰을 때 가운데에 있는 그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통상 왼쪽 꼬리 분포에서는 평균값, 중앙값, 최빈수 순으로 배열이 되고 오른쪽 꼬리에서는 최빈수, 중앙값, 평균값 순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3포를 나타내는 통계량은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값입니다. 표준 편차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키를 우리가 예를 들 때 그 광주 지역에
성인 여성들의 키의 표준 편차는 아까 5가 나왔습니다. 즉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평균 거리라는 개념이고, 평균 거리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곱할 필요가 있어요. 제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통계 처리 기술적 목적상 분산이라는 그런 통계량이 대두가 되었어요. 표준 편차는 그야말로 분산의 제곱건이 되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량을 한번 구해 보겠는데요. 기술 통계량은 테크니컬 스태티스틱이 아니고 디스크립티브. 그야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통계량이 바로 그 기술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예제 3-1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미니탭 예제 3-1번. 자, 유소미 열었나요? 네. 네, 네. 좋아요. 그럼 전부 열은 걸로 하고 기술 통계 확인합니다. 자, 기술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 클릭합니다. 자, 기초 통계 클릭하고 아까 봤던 그래픽 요약으로 갑니다. 그래픽 요약 클릭하세요. 자, 그래픽 요약에 자, 여기서 C6번에 있는 하이트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죠. 확인. 자, 여기 보이는 것이 기술 통계량입니다. 기술 통계량. 자, 여기서부터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외도는 왼쪽으로 기울어졌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의 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첨도는 끝이 평평한가, 끝이 뾰족한가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그 다음에 그 최소값은 이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고, 일사분위수는 데이터의 25% 되는 지점의 값이 일사분위수. 중위수는 50% 되는 지점의 그 숫자, 메디안이라고 하죠. 3, 4분위수는 데이터의 75% 되는 지점의 숫자. 최대값은 이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평균의 95% 신뢰 구간, 중위수의 95% 신뢰 구간, 표준 편차의 95% 신뢰 구간, 이런 값들은 추정 통계에 속합니다. 이건 기술 통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신뢰 구간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추론에 들어갔다는 inferential, inference statistic. 이것은 descriptive statisti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값 확인됐나요? 이소연. 이소연 안에 있습니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프 다 확인했습니까?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분포. 확률이란, 자, 모든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나타낸 것이, 자, 이게 확률입니다. 확률. 그래서 그 확률이란 이와 같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공간 사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항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 크게 이 세 가지만 좀 눈여겨 봐두면 되겠어요.
베르누이 분포는 동전과 같이 두 개의 사상이 나타나는 경우, 앞면과 뒷면, 신생아의 남자, 여자, 제품의 양품, 불량품, 자, 이런 그 확률을 갖다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라고 합니다.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를 여러 번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확률, 즉 베르누이 분포를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10번 나올 확률, 20번 나올 확률, 50번 나올 확률, 이것이 이항 분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예제 3-3. 자, 건전지 3개를 4개를 구입했다고 하자. 이 중에 95% 수명이 100시간 이상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4개의 건전지가 모두 100시간 이상 지속될 확률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재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자, 이항분포에서 예제 3-2번입니다. 자, 일단 미니 탭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미니 탭. 아까 열려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죠. 자, 여기서 C11열을 선택하겠습니다. C11열에 배터리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배터리. 자, C2열의 P는 가로 열고 라지 X는 X. 자, 이렇게 한번 쓸게요. 자, 배터리의 변수 값에 1에서 4까지를 입력합니다. 1, 2, 3, 4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준비가 된 거예요. 김민진. 네. 준비됐습니까? 요 배터리하고 PX는 X 입력했어요? 네. 오케이. 임성빈. 네, 준비됐습니까? 네, 자, 다 준비된 걸로 하고, 자, 미니 탭에서 계산으로 갑니다. 계산. 계산, 그 다음에 확률 분포로 갑니다. 확률 분포로 가서 이항 분포에 가서 멈춥니다. 이항 분포. 김상우. 네,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네, 이항 분포 클릭하세요. 자, 이와 같은 대화창이 떴어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대화창 다 보이죠? 자, 여기에서 확률을 선택합니다. 확률. 제일 위에 확률이 있어요. 시행 횟수는 4. 사건의 확률은 0.95를 입력합니다. 아까 0.95라고 했죠. 생존할 확률이. 자, 입력열은 배터리를 선택을 합니다. 저장할 열은 PX는 X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정정훈. 정정훈 준비됐나요? 네, 이지연 네. 준비됐습니까? 네. 좋아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눌러주세요. 자, 이 확률을 보면 어때요? 4개의 건전지가 모두 100시간 이상 지속할 확률은 얼마예요? 심혜진
심혜진 마이크 안 되나요? 자, 강민경. 네. 자, 4개의 건전지가 모두 100시간 이상 지속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0.813. 굿.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포화송 분포의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거 아니고. 아까 그 화면이 어디 갔지?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그러면 예제 3-3을 보겠습니다. 4개의 건전지를 구입했는데, 자, 95% 수명이 100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3개 이하의 건전지가 100시간 이상 지속될 확률은 얼마인지 계산해 주시오. 자,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달라요. 자, 다시 미니 탭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C1열에 여기 배터리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하는데, 요거는 X는 X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서 입력을 해주세요. 3개 이하의 건전지가 100시간 이상 지속될 확률이니까 지금 이렇게 구할 거예요. 자, 요 4개 아까 구한 건 지워주세요. 자, 여기까지 P는 X는 스몰 X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어요. 박건남. 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계산 들어갑니다. 계산해서 확률 분포로 가서 이항 분포로 갑니다. 이항 분포 클릭하고요. 자, 이번에는 누적 확률을 선택합니다. 3개 이하니까. 누적 확률. 요건 1개 이하일 확률, 2개 이하일 확률, 3개 이하는 4개 이하일 확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시행의 수는 4. 성공 확률은 0.95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요 저장할 열을 px는 스몰 x보다 같거나 작다로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답이 나왔죠? 안지윤. 네. 3개 이하의 배터리가 100시간 이상 지속할 확률은 얼마죠? 0.18549입니다. 굿. 거의 뭐 이제 뭐 우리가 식스 시그마 그 통계에 지금 궤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주 훌륭했어요. 자, 이것이 포화송 분포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우리가 예제를 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다음엔 포화송 분포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거 봤죠? X는 0일 때 E는 마이너스 DPU가 되면서 RTY가 된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정전되는 횟수, 한 페이지당 오타수, 사망보험자 건수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 대리점에서 하루에 10명의 고객이 방문합니다. 하루에 12명이 방문할 확률을 계산하시오. 두 번째는 하루에 5명 이하의 고객이 방문할 확률을 계산하시오. 자, 이런 거
지금까지 누가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곤란했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올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예제 3-4를 우리 미니탭에서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번에는 C14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C14열에 커스터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2열에는 P, X는 X,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입력해요. P는 라지 X는 크거나 같다. 스몰 X보다. 이쪽에 같은 게 있어서 안 되네요. 이 앞쪽 거를 지워주겠습니다. P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첫 번째 뭐예요? 평균은 10입니다. 평균은 10. 자, 여기서 커스터머는 12명을 입력해 줍니다. 12명이 방문할 확률이죠. 자, 첫 번째 계산하겠습니다. 계산. 김경빈, 네. 준비됐나요? 네. 저 계산을 클릭하세요. 계산해서 확률 분포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포화송 분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중간쯤 있죠? 포화송 분포를 선택을 하고 확률을 선택을 해줍니다. 확률을 선택하고 평균은 하루에 10명씩 방문한다고 했죠. 10을 입력해주고 입력열은 커스터머, 저장열은 X는 X. 자, 이렇게 입력해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확률 분포 포화송. 이쪽에 확률이 바뀌었죠?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누적 확률이 선택이 되어 있었어요. 자, 확률을 누르고 클릭하세요. 이임훈. 네. 자, 하루에 12명이 방문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0.09478이요. 굿. 그렇습니다. 9.4%, 10% 미만이죠. 하루에 평균 10명이 발명하는데 12명이 올 확률은 10% 언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5명 이하의 고객이 방문할 확률. 그럼 여기에 5를 입력합니다. 5를 입력하고 자, 이번엔 누적 확률을 이용하는 문제겠죠. 자, 여기서 확률 분포를 클릭을 하고 포화송을 클릭합니다. 이번엔 누적 확률을 클릭하고 커스터머, 저장할 열을 같거나 작다를 선택을 해줍니다. 확인. 자, 정세훈. 네, 자, 5명 이하 방문할 고객 확률은 얼마죠? 0.067086이요. 그렇습니다. 5명 이하 올 확률은 6.7%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화송 분포는 우리가 평균 얼마를 알 때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그런 확률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엔 연속형 확률 분포. 여기서는 정규 분포, T 분포, F 분포, 카이스퀘어 분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첫째, 정규 분포는 그야말로 종 모양의 분포입니다. 종같이 생겼죠. 이와 같이 평균 부근의 확률 밀도가 가장 높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확률 밀도가 낮아지는 종과 같은 이런 밀도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중에서 특히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에서 또 중요한 것이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Central Limit Theorem.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하지 않더라도 자, 이와 같이 우변 사행의 분포, 이와 같이 유니폼 분포, 이와 같이 그 극첨 상태의 분포. 이런 분포는 정규 분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분포에서 뽑은 표본들의 평균이 나타내는 분포는 정규 분포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일정한 개수의 데이터를 뽑아서 평균 데이터를 플로팅한다면 정규 분포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3-5번은 시그마 수준을 구하는 거예요. 시그마 수준 구하는 건데 타이어 폭은 16인치, 표준 편차는 0.2, 타이어를 추출하여 폭을 측정했을 때 15인치 이하의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미니탭에서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니탭을 바로 가서요. 미니탭을 가서 자, 일단은 자, 준비가 됐을까요? 허민영. 네. 미니탭 왔습니까? 네. 자, 같이 가볼까요? 자, 통계 분석. 자, 확률 분포로 갑니다. 통계 분석. 계산해서 확률 분포로 갑니다. 확률 분포로 가서 정규 분포. 정규 분포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누적 확률을 선택을 하고 평균을 16을 입력을 합니다. 표준 편차는 0.2를 입력을 합니다.
그럴 때 입력 상수를 요번에 입력합니다. 굳이 뭐 거기에 입력하지 않아도 계산이 되는 입력 상수를 15를 입력합니다.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확인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률이 나왔어요. 강민성 네, 15 이하 될 확률이 얼마죠? 0.000003입니다. 굿. 거의 뭐 아주 이럴 가능성이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정규 분포를 이용한 확률 값을 계산하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T분포는 뭐냐 하면 시료의 개수가 30개 미만으로 줄어들 때 정규 분포하고는 좀 사뭇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향이 나타나느냐? 듀티 프리, 자유도라 그러는데, n-1 값이 자유도입니다. n-1 값을 자유도라고 하는데, 이게 30개 미만, 15, 4로 줄어들수록 약간 꼬리가 약간 길어진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다소간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T분포라는 것을 새롭게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T분포는 30개 미만의 적은 시료수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시료수가 30개 이상이 되면 T분포를 사용하나 정규분포를 사용하나 거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료가 30개 미만일 때 사용하는 정규분포 대용 특성이 T분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시스템 분석인데요. 아까 측정 시스템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좋은 게이지와 나쁜 게이지가 나옵니다. 좋은 게이지는 어떤 게이지가 좋은 게이지일까요? 옳은 것은 항상 옳다고 말하는 게이지가 좋은 게이지입니다. 나쁜 것은 항상 나쁘고 좋은 것은 항상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게이지죠.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은 항상 옳은 것이지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게 바뀌면 곤란하죠. 물론 이제 항상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시대를 달리할수록 그 창값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옳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그래서 좋은 게이지는 그러나 게이지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이 나쁜 게이지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이 게이지가 산포가 클 때는 요 영역 안에 든 대부분은 창값이라고 판단하지만 영역에서 벗어나는 요 일부분만큼은 양품이지만 불량품으로 판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제1종 오류, 알파 오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대부분은 불량품인데 일부분을 불량품인데 양품으로 판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제2종 에러, 베타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지는 이 두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 둘 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산포는 공정 변화에 의한 산포, 측정 산포로 구분이 되는데
공정 변화에 의한 산포는 장기 산포, 단기 산포, 치료 채취 시의 산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척정 산포는 개척기 산포, 개척자 산포, 치료 채취 시의 산포는 공정 변화의 산포와 중복됩니다. 그래서 개척기 산포는 우리가 크게 정밀성, 안정성, 선형성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반복성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 개척자 즉 오퍼레이터 산포는 재현성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개척기 산포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accuracy, stability, linearity는 개척기의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산포입니다. 이것은 개척기 고유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개척기의 칼큘레이션이나 또는 교정검사 또는 개척기 고유의 성능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 문제는 일단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그 게이지 칼큘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알고만 있고 식스 시그마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은 다소간 줄어듭니다. 식스 시그마의 관심사는 개척기 산포의 repeatability, 즉 반복성입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산포에서 reproducibility, 재현성, 이 두 개를 합쳐서 게이지 RN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이지 RNR에 대한 관심은 개척기 성능 중에서 위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퍼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지 RNR이란 게이지 정확도를 게이지 반복성 플러스 재현성을 더한 값이 게이지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이지 RNR을 판단하는 지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퍼센테이지 게이지 RNR, 두 번째는 판별 지표, 세 번째는 허용 오차율입니다. 게이지 RNR, 퍼센테이지 RNR은 스터디 베리에이션과 컨트리뷰션 두 가지가 있는데, 스터디 베리에이션은 10% 이내이면 accept, 그 다음에 30% 이상이면 reject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리뷰션은 1% 언더면 accept, 10% 초과하면 reject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것은 경계 구간에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구간에 있는 것은 이 게이지를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또 이 측정의 중요성 두 가지를 비교 판단해서 경영자가 판단할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판별 지표는 구별되는 범주의 수로 10개보다 초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개보다 작으면, 구별되는 범주가 5개보다 작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내지 10개에 속한다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경계 구간에 속합니다. 허용 오차율에 대한 판별 기준은 퍼센티지 RNR의 퍼센테이지 스터디 베리에이션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 기준은 그때 살펴보시면 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지표는 퍼센티지 컨트리뷰션입니다. 1% 미만이면 합격, 10% 초과하면 불합격, 그 사이에 있으면 경계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3-6번을 열어보겠습니다. 안성진,
네. 열었습니까? 예제 네. 3-6. 네. 좋습니다. 이소연. 이소연 나와라 오바. 이소연 밑에 있는 김원비. 네, 열었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이 데이터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의 구조는 1번 오퍼레이터가 미스터 김이에요. 미스터 김이 측정 데이터가 20개가 있어요. 부품은 10개입니다. 10개의 부품을 한 번 측정하고 또다시 한 번 측정했어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오퍼레이터가 하나의 부품을 2번 측정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스터 박도 마찬가지예요. 1번에서 10번까지 한 번 측정하고 또 2번 측정했어요. 그 다음에 미스터 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측정하고 2번 측정했어요. 이와 같이 해서 10개의 부품을 3명의 오퍼레이터가 2번 측정했어요. 그래서 10 곱하기 2 곱하기 3, 60개의 데이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원칙이 있는데 1번 오퍼레이터가 1번 부품을 측정할 때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나는 1번을 측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야 돼요. 그래서 임의로 작업자에게 부품을 건네주면서 측정 데이터를 시트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시료는 그럼 어떻게 샘플링을 하는가? 10개의 시료는 첫 번째, 공정에서 나오는 불량품과 양품의 자연스러운 비율만큼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불량품도 있고 양품도 있고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공정을 대표할 만한 샘플을 표본을 채취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블라인드 테스트. 두 번째, 공정을 대표하는 랜덤한 샘플 채취.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이 데이터를 미스터 김, 미스터 리, 미스터 박 각각 2번씩 반복 측정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원칙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 하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이와 같이 측정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 R&R은 매우 중요한 도구라서 시험 문제에도 매우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에 취업하게 된다면 게이지 R&R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예, 나는 게이지 R&R을 잘 압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큰 점수를 플러스 점수를 아마 받을 거예요. 자, 게이지 연구에 게이지 교차 연구로 갑니다. 영문 버전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게이지 R&R 교차 연구로 가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지윤. 네. 여기까지 왔나요? 네. 박건남.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온 사람 다시 마이크 켜고 전부 다 예 한 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일괄적으로 마이크를 켜세요. 네. 네. 오케이. 자, 네. 나온 걸로 하고 분석 들어갑니다. 자, 시료 번호는 샘플 넘버 C3를 더블 클릭합니다. 측정 시스템은 오퍼레이터를 더블 클릭합니다. 측정 데이터는 C4의 밸런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 입력창의 입력값과
자신의 입력값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지금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쭉 위로 올리다 보면 그래프가 먼저 나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비, 네. 이 그래프 떴습니까? 네. 자, 다 같이 이 그래프를 주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게 게이지 RNR 값이에요. 파란색이 기여율, 빨간색이 퍼센티지 연구 변동입니다. 기여율은 몇 퍼센트 이내가 합격이라고요? 1%죠. 퍼센티지 RNR은 얼마요? 10%.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가운데가 50인데 이게 10 이내인지 아닌지는 약간 10 초과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어쨌든 뒤에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재현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반복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부품의 변동입니다. 부품 자체의 변동에 비해서 게이지 변동이 얼마나 무시할 만한가를 우리가 관심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감을 잡는 게 첫 번째 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R 관리도는 첫 번째 측정했을 때와 두 번째 측정했을 때의 그 차이 값이 되겠어요. 1번 오퍼레이터가 두 번 반복 측정했는데 똑같은 부품을 두 번 반복한 차이 값이 얼마냐를 보는 것입니다. 1번 오퍼레이터가 한 점이 관리 상한선을 뚫고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반복성의 문제인지 재현성의 문제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 그걸 제외하면 2번, 3번 오퍼레이터의 대체적인 패턴이 크게 뭐 다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 자, R바에 대한 관리도인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보는 방법을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세 개의 선이 그어져 있죠. 센터 라인이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퍼 컨트롤 리미트, 로우 컨트롤 리미트, 즉 UCL과 LCL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게이지는 대부분 이 UCL, LCL 바깥으로 데이터가 삐져나가는 것이 좋은 게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UCL, LCL은 게이지 변동에 대한 상한선, 하한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게이지 변동이 0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점이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게이지 변동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전제하에서 개별적인 데이터의 플로팅은 UCL, LCL 바깥으로 모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게이지의 모습이다. 이건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제일 위에 그리면 1번에서 10번 부품. 부품은 똑같은데 3명의 작업자가 측정한 값이 6번, 7번, 9번 부품이 조금 산포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좀 각자의 측정 결과가 조금씩 틀리죠. 가운데 그림은 박스 플롯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뭐 큰 패턴의 변화가 없고 1번 오퍼레이터의 꼬리가 살짝 긴 정도,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아래 그림은 샘플과 오퍼레이터의 교호작용, 즉 오퍼레이터와 샘플이 잘 궁합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어떤 샘플을 어떤 오퍼레이터가 만나면 취약한 거, 뭐 그럴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6번, 7번, 9번 약간의 산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 그림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세션란에 가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위에 분산 분석표는 나중에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퍼센티지 컨트리뷰션, 퍼센티지 기여율입니다. 이거예요. 1.91. 1% 언더면 합격인데 1.9니까 이거는 10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니까 어떻게 판별을 내리겠어요? 경계 구간에 있는 것입니다. 즉 측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과 이 측정의 중요성을 비교 평가해서 개선할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경계 구간에 속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 범죄 수도 딱 10이에요. 10보다 커야 돼. 11부터 합격입니다. 이것도 경계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터디 베리에이션 이것도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13.83으로 10보다는 크고 30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도 경계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구별 범주의 수, 연구, 즉 스터디 베리에이션, 퍼센테이지 컨트리뷰션은 항상 똑같은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건 좋은데 저건 안 좋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 가장 알기 쉬운 그런 항목을 선택해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